네, 안녕하십니까. 영화부 박헌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도 보고 이렇게 특강도 하게 돼서 사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인 2역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이 한 30분 정도,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어지고 그 특강 순서 다음으로는 통번역 관련된 과목을 저희 직접 영학부에서 다니시고 수강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강의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5분, 50분 정도 세션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프린트물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재밌는 제목을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실 계속 보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예. 번역의 묘미 혹은 지몬미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크게 한 게 보이시나요? 개입과 오역 사이의 줄타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번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통번역대학원에서 번역 통역이랑 이제 번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개입과 오역입니다. 넘기는 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개입과 오역이라는 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학기 정도 저 관련된 학문이라든지 이론을 가지고서는 같이 논의를 하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학문적으로 저 개념들을 절대로 파고들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좀 기존에 여러분들이 번역이라고 했을 때 생각했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는 데 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번역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구나, 혹은 이런 것도 번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네, 아니 저게 진짜 번역이야? 오역 아니야? 이런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번역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흔드는데 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한번 대부분 이렇게 시작들을 많이 하시죠. 번역 특화 같은 것들도 그렇고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상당히 당황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무슨 트릭 퀘스천인가, 저 교수님이 나를 뭘로 보고 저런 거를 내냐, 이런 표정들을 많이 보시는데 이렇게 조금 더 넘겨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조금 이제 어떤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눈치를 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거는 궁서체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맨 밑에 거는 위에 거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물음표하고 느낌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거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번역을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냥 하이 헬로 정도가 되겠죠. 보통의 경우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거랑 하이 헬로랑 좀 대비되게끔 만약에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시겠어요? 혹은 통역. How are you? 또 How do you do? How have you been?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보통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조금 진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Hi, hello 대신에 아니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Hi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포멀한 자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할까요? Nice to meet you로 Good morning이라고 많이 하죠. 저도 충분히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시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저녁에는 뭐라 그러죠? 의외로 그 nice라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만나자마자 헤어지자는 뜻이에요, 그렇죠? Good evening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도 인사를 할 수 있는 거고,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이렇게 친한 분들하고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좀 회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거는 안녕 그러면 주로 바이바이가 되는 거죠. Goodbye, farewell, have a good day, take care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맥락이 없으면은 딱 단어만 주어지고선 번역을 하라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해놓고서도 불안합니다. 얘가 지금 맞게 한 건지 아닌지를.
제가 통번역사라고 이제 아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영어 중에서도 뭐 통번역을 전공했다 그러면은 제일 당황스럽고 곤란할 때가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걸 어떻게 번역합니까 할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 앞뒤 맥락이 없이 그 단어만을 가지고서 번역을 했을 때는 사실 그거야말로 오역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번역이 어려운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버지니아 울프가 한 말이 하나 있는데 Humor is the first of the gifts to perish in a foreign language. 이게 무슨 뜻이죠? 다른 언어로 전환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금 선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원문에 있었던 유머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머를 번역이나 통역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것은 그나마 좀 가능할 경우가 많은데 아주 곤란한 경우는 영어에서는 그걸 play on words라 그러죠. 단어를 가지고 장난칠 때는 정말 힘듭니다. 영어가 가지고 있는 예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게 지금 예전에 저는 되게 웃겼던 그런 조크 중에 하나였어요. Why are oranges smart? 이런 질문을 누가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ncentrate라고 여러분들 아마 물론 좀 비싼 오렌지 주스를 드시면 이런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요새 그 생과일 이런 거 말고 바로 짜서 나오는 오렌지 주스 말고 예전에는 대부분이 저 concentrate 주스였습니다. concentrate가 무슨 뜻이죠? 오렌지 주스 통에 써 있으면 혹시 아시는 분? 농축액이라는 뜻이죠. 근데 concentrate가 원래는 어떤 뜻이 또 있어요? 동사로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why are oranges smart 하고서는 because they concentrate 하면 영어에서는 웃깁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은 집중을 하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concentrate가 오렌지 통에 이렇게 써 있는 저 농축이라는 거와 같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야 기발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살려요? 저런 단어가 있습니까? 농축, 집중 우리나라 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통역을 할 때 연사가 Let me begin with the joke 이러고서는 Why do you think oranges are smart? Because they concentrate 이랬을 때 통번역사는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오렌지는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오렌지는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황당한 겁니다. 그럴 때는 뭐 잽싸게 concentrate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해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순차 통역일 때는 그게 가능하죠. 듣고서는 할 때는 이렇기 때문에 웃깁니다가 가능한데 동시 통역할 때는 말 그대로 멘붕입니다. 이거를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크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사실은 좀 봐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전문 통번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번역을 할 때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웃겨야 되잖아요. 지금 목표가 웃겨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concentrate라는 단어 집중, 농축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 중에 한 명이 아주 묘안을 짜왔는데 오렌지니까 지의 지자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역물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창의력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하나도 안 웃기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앞뒤 맥락을 다 안다 하더라도 언어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차이 때문에 번역이 쉽지 않은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유머가 되겠죠. 상황도 주어지고 앞뒤 맥락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관객과의 관계, 그 주어진 베뉴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도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봤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라는 의미를 제가 처음에는 아주 친근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거를 영어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동아리 멤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one of my best friends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내용을 전달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그 중에 하나의 어떤 variation이 되겠어요? Guys, listen up. Man, I've got to tell you about this movie I saw recently. I was like, wow, that's my stor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informal하고 이제 구어체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의미는 저 위에 있는 저런 의미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이제 국제회의라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기조 연사예요. 그런 자리에서 wow, I was like 이런 표현을 쓰면은 진짜 수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카데믹한 자리에서 어떻게 저런 구어체를 격식을 차리지 않은 용어로 활용을 할까 하고서 무시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다음엔 초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인사말부터, 뭐 인사말부터 다르겠죠. 안녕하세요도 사실은 아까도 했지만 Hi, hello 이러지 않고서는 Good morning everyone 이런 식으로 목소리 좀 깔고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게 레지스터가 어역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뭔가 좀 문장마다 또 의미를 좀 더 부여해야 되겠죠. 같은 내용이지만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movie that was released not too long ago. I saw a movie recently보다는 not too long ago released. 뭔가 조금 더 레지스터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I believe that some of the issues dealt with in the movie are pertinent to the theme of our gathering and require in-depth discussions. 별거 아닌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서두에는 뭔가 좀 내 강의는 재밌을 거야. 이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더 똑똑해질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되는 격식이 있는 말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떠냐, 누구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격식을 차려야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표현이 달라지기도 하고 구어체느냐 문어체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Purpose of translation. 자, 그 외에도 번역물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원문과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운동과 관련된 잡지에서 나온 문구예요. Excessive aerobic exercise can lead to muscle loss and testosterone degradation. 에어로빅은 뭐죠? 일단 이 단어부터. 에어로빅은 그 30, 40대 중년의 어떤 남자 여성이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닌데, 원래 영어에서 에어로빅은 어떤 운동을 말하는 거죠? 무산소 운동과 반대되는 유산소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어떤 운동 서적이라든지 잡지에 번역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가야 되겠죠. 뭐 지나친 유산소 운동은 근육 손실과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원문에 없는 내용이 하나가 좀 추가가 됐죠. 그 번역사가 개입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뭐가 들어갔죠? 남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 번역사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테스토스테론 했을 때 알아듣는 비율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스토스테론 했을 때 알아듣는 비율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라는 좀 추가 어구를 넣어줘야지 그 비율이 좀 맞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번역사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구를 아동을 위한 서적을 좀 출판하기 위해서 번역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할까가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목표 아동 나이가 4살, 5살입니다. 그래서 경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훨씬 더 쉽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뛰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라고 원문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이것도 번역입니다. Purpose of translation. 도대체 TT, target text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원문의 아이디어만 그대로 핵심만 가져가고 얼마든지 형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오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그 번역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잘한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더 나이를 낮춰볼까요? 2살, 3살 아동들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또 바꿔야 될까요? 이것도 좀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야야가 들렸는데 오래 뛰면 몸이 아야야야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아야야를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9개월이다 보니까 아야야를 비롯해서 아이고 잘하네 등등 아주 그런 감탄사가 좀 요새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번역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번역 결과물의 텍스트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건 충실성 차원에서 보면 빵점짜리입니다. 하지만 가독성 차원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100점짜리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 가독성, 충실성이라는 스펙트럼에서 좌우로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는지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카탄이나 라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조금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원문하고 도착어 그 타겟 텍스트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조금 집중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다르다 번역을 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나눠서 맨 위에 보시면은 informative, 왼쪽에는 expressive, 오른쪽에는 operative라는 단어를 써서 위에는 정보 중심의 텍스트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정보 전달이 목적인 텍스트들, 아주 정말 정보 전달만 하는 게 뭐가 있죠? 저기서 보시면은 reference work라고 적혀져 있죠. 참고 문헌. 다른 웃기지도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쭉 어떤 논문 같은 걸 쓰고서는 뒤에 참고 문헌을 적을 때 정보 전달하는 거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참고 문헌이 이제 그 informative 텍스트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고, 극단으로 봤을 때 expressive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중요한 그런 텍스트들을 얘기를 합니다. 문투, 문체, 스타일, 운율, 문장의 길이 등 어떤 스타일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 그런 텍스트들은 expressive 텍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literary 텍스트가 되겠죠. 문법, 문학 작품들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케이스가 시가 됩니다. 번역학에서 번역 불가능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번역을 할 수 없다. 번역학자들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모든 텍스트는 다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그 텍스트 종류, 시가 등장을 하면은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운율과 모든 스타일을 살리면서 의미까지 전달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해당 언어의 특징에 따라서도 느낌이 워낙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expressive 텍스트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제 시가 되겠습니다. operative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작용적 텍스트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읽거나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advertisement죠. 광고의 작용은 뭐가 있죠? 광고의 목적은 뭐죠? 소비자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구매하게끔 하는 게 가장 이 텍스트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충실성, 가독성보다는 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이렇게 텍스트 종류에 따라서 얼마든지 번역 전략이 이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이분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용적 텍스트 중에 베이스, 광고물, 특히 그 영화 포스터를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근데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저 학자는 지금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번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웨딩 데이즈라고, 데이즈는 뭐 이렇게 뭐 현기증, 뭐 이렇게 어지러움증 얘기하는 거죠. 뭐 갑자기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졌나 봐요. 그래서 웨딩 데이즈라는 제목이 붙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포스터가 처음 본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 결혼 참 쉽죠잉 하고서는 뭔가 재밌는 그 유행어를 집어넣어서 관객들로 하여금 이걸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스터를 보고서도 왠지 호기심을 느껴서 영화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서 보게끔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충실성 이런 건 전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이슨 빅스 또는 이슬라 피셔리라고 썼을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 잘 모르겠죠. 어떻게 저 위에 이름이 바뀌었나요? 아메리칸 파이의 그 녀석과 쇼포홀릭의 그녀가 제대로 만났네 해서 대표적인 작품을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 신입 아니야. 이 사람들 나름 증명된 영화에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다른 곁 텍스트들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성 면에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 본연의 목적인 이 영화를 보러 오세요라는 그런 목적에는 상당히 충실한 그런 번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 말고도 이 영화는 저도 역시 안 본 영화긴 한데 제목이 슈터입니다. 슈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더블 타겟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버렸어요. 제가 연예가 중계를 이게 한 몇 년 전이긴 한데 거기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그 글자 수가 2자는 대부분 망한대요. 그래서 감독들 사이에 2자로는 웬만하면은 그 영화 제목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간 미신 같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짝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게다가 2자는 더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뭐 의미에서 그랬는지 슈터라 그랬을 때는 뭔지 느낌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영어로 만들고 그거를 번역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음차를 해버렸어요. 더블 타겟으로. 저렇게 하면 뭔가 더 호기심이 자극된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의 음모 두 개의 표적 하고서 원문에는 없는 미국 전역을 뒤흔든 저 얘기는 왜 한 걸까요?
인기 있었던 영화라는 거죠. 저 미국에서도 이렇게 인기 있었는데 너네들이 안 볼래? 이런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거야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미 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문에 없는 것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팔리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Red Eye라는 혹시 영화는 Red Eye는 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 어떤 뜻이죠? Red Eye? 빨간 눈 말고 비행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눈이 왜 빨개질까요? 네, 야간 비행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는 Red Eye를 I'm taking the red eye to Seoul이라 그러면은 서울로 뭐 가는 심야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d Eye를 잘 모를 거라는 가정하에 영어로 다른 거 나이트 플라이트로 만들고 또 음차를 해버렸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영화 제목과 관련해 가지고 좀 연구를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 우리나라 영화는 음차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번역을 하지 않고 영어를 그대로 가져가요. 그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조금 더 고급지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싸구려 영어가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서는 내가 영화를 봤을 때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더 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얼마나 검증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레드 아이가 아니라 짝수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뜻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이트 플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위에 아주 조그맣게 치명적인 야간 비행이라고 넣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문에도 없는 스크림의 웨스 크레이븐 감독 나비 효과 제작진의 매혹적인 스릴러 하고서는 역시 대단한 분들이 영화를 연출하고 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건 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나를 흥에 성공했다 그러던데 Something's gotta give.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좀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뜻인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포스터가.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취향분들을 젊은 층들을 좀 극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젊은 두 영화 배우가 저렇게 첨부가 됐습니다. 포스터에. 근데 이 포스터는 여러분들 아마 이게 2000 몇 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영화 직전에 개봉했던 이 영화를 사실은 흉내낸 겁니다. Love Actually라는 영화는 거의 다 보셨죠. 워낙 흥행 성공을 해서 그래서 저 영화가 워낙 성공을 거뒀고 그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거 포스터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영화이고 비슷한 형식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밌다라는 그런 면을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젊은 원래 원문에는 없었던 원래 포스터에는 없었던 젊은 영화 배우들의 사진이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황당해가지고 가져왔던 건데 이게 런던 헤스 폴른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저거 영화를 듣고서는 폴른이 뭘까 하고 한참 추리했던 기억이 나요. 런던 헤스 폴른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폴른 P-O-L-L-E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꽃 화분, 꽃가루 그렇죠? 그래서 런던에는 꽃가루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꽃가루 때문에 무슨 비상사태가 벌어졌나? 전염병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사람 이름인가? 그러니까 뭐 한국에는 뭐 홍길동이 있듯이 런던에는 우리에게는 폴른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영화인가? 런던 has fallen 이런 봤더니 원문을 그리고 보고서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런던 has fallen을 그대로 또 음차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진짜 음차를 좋아하죠. 전혀 뜻이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의미가 통하지 않은 것들은 저렇게 거대한 테러의 시작 위에는 뭐 1급 경호원 이런 식으로 다른 텍스트로 곁들여서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를 부화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을 내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좀 갑자기 좀 약간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요새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이제 맨 부커상을 수상을 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것을 번역을 한 데브라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어느 한 6년인가요? 7년 정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도 워낙 잘하시고 그리고 뭐 영어는 영어가 모국어가 되니까 잘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상도 타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역이다, 정말 대단한 번역이다라는 찬사와 함께 점점 요새 또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오역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몇 가지 문장만을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한 10분 정도 남았나요, 교수님? 네, 간단하게 한번 이슈가 됐던 그런 표현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역인지 개입인지
맨 첫 번째, 이거는 좀 칭찬을 받았던 한국 일보의 어떤 기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녀의 무난한 성격을 the passive personality, 그쵸? 이렇게 수동적인 거니까 뭐 무난한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겠는데 여기서 좀 칭찬을 받은 게 of this wom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her passive personality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the passive personality of this woman. 왜냐하면은 영어에서도 this woman, 뭐 this man이라고 얘기할 때 약간 억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지만 낮게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Come here, this woma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좀 얕잡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도 이 여자라는 것을 this woman이라고, 그녀를 this woman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이렇게 얕잡아 부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은연중에 줬어요. 사실 저게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면은 저런 식으로 번역할 생각을 못 하겠죠. 다 헐로 갔겠죠. 그렇죠? 저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우리 생활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상상한 적이 없었다. 한국어보다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게 영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뭐 연구를 진행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문에는 없는 appalling, 끔찍한, 뭐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I had never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our life together might undergo such an appalling change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원문에서는 저런 내용이 없는데 끔찍하게 바뀌었다라고 확실히 더 구체적으로 짚어줍니다.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오역이죠. 그리고 이건 지나친 개입인데 앞뒤 문장을 다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걸 오역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해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일단 영어를 보시면은 얼굴에 팔이 없습니다. 어디에 상처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my torn feet로, 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참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그 표현적 텍스트를 얘기하면서 문학 작품을 얘기하면서 어느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드렸죠? 문체, 운율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번역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알고 그렇게 한 거냐? 일부러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빠진 거냐? 궁금하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영어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부드럽게 정말 문학 작품답게 읽힙니다. 운율도 살아요. Dark woods, no people. The sharp pointed leaves on the trees, my torn feet. Leaves, trees, feet. 다 이 장모음 이죠. 저런 식으로 운율도 살아나고 앞에도 dark woods, no people. 즉 간단하게 두 자로 저런 식으로 원문의 내용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역이냐, 적절한 기가 막힌 개입이냐, 어떤 기준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한 번역이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소녀도, 여러분 사춘기 하면 영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adolescence, 또 puberty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나요? impressionable, 그러니까 감수성이 풍부한, 뭔가 이렇게 어떤 감동을 잘 받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impressionable young girls라는 식으로. 저런 것들은 참 적절하게 살짝 의미는 좀 바뀔 수가 있지만 더 자연스럽게 읽히게 가독성 위주의 번역이라 그러면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데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한번 좀 볼까요? 이건 정말 좀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문을 보시면은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안방에서 나오는 것, 질문, 자신에게 다오는 것까지 모두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체가 누구죠? 내가 아니라 그녀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안방에서 나오는 것, 자신에게 다오는 것까지 다 모두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내거든요. 원문을 살펴보면은. 근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그녀가 아니라 I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I had no doubt that I was in my right mind and all this was really happening. 그래서 주어가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살짝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게 빨리 번역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담처럼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영국에서는 번역을 빨리 못하면은, 번역료를 빨리 못 받으면은 월세를 내기 힘들어,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에 쫓기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근데 정말 또 이것도 사실은 제가 먼저 처음에 영어로만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이나 번역 같은 거 평가를 할 때도 저는 원래 그 도착어 결론부터 봅니다. 그 자체가 그 가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그것만 읽었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또 읽혀요. 그 내용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따 뒤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아내는 꼼짝 않고 서서 냉장고를 마주보고 있었다. 마치 냉장고가 있는 자리에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혹시 귀신이라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저 귀신은 아내가 아니죠. 그 아내도 지금 꼼짝 않고 냉장고를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무슨 귀신이라도 있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번역본을 보면 It was almost as if she were some kind of ghost라 그래가지고 그녀가 거기에 귀신같이 서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됐어요. 이것도 좀 작자가 많이 개입을 좀 한 그런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문장 결혼 전부터 아내는 식성이 좋았고 그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는데 식성이 좋았다를 영어에서 어떻게 지금 번역을 했나요? She had proved herself a more than competent cook. 아주 능력 있는 요리사였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영어만 읽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저게 왜 저런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되는지 And I'd always been impressed by her way with food. 음식을 다루는 그런 솜씨에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오역이라고 지적할 만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좀 저도 보다가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이 그녀를 개가 물었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개를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메고서는 동네를 계속 돌아요. 개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좀 잔인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 아버지가 그런 말을 듣고서는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잔인하게 계속 오토바이에 묶어서 뛰게 만들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인데 그거를 영어에서는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를 He heard somewhere that driving a dog to keep running until the point of death is considered a milder punishment.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은 내용이 어디선가 들으셨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뛰게 만드는 것이 때려서 죽이는 것보다는 덜 심하게 죽이는 거야 라고 들었다는 식으로 좀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신탕에 대해서 워낙 민감한 서양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톤 다운 신기 아니냐라고 그 번역사 입장에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 뜻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번역사만이 알고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용납이 되고 많은 분들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그 뭐였죠? 어떤 이름 까먹었다. 작품이 지금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었죠. 한영어로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작품 제목을 까먹었네. 네, 기억이 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영 번역에 그러니까 Into English. 네, 뭐죠? 엄마를 부탁해. 네, 엄마를 부탁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영어로 번역되는 우리나라 문학 작품 요새 트렌드는 그 번역물은 제2의 창작물로 존중받아야 된다가 대세입니다. 1대1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잘 읽히고 감동을 주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다면 그것으로 판단을 훌륭한 번역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원문과 1대1로 비교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비교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의 트렌드예요. 잘 팔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실성은 논문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가독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일단 안 읽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요새 이제 이런 트렌드가 돼서 가독성을 추구하는 overt가 아니라 covert trans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vert는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overt는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covert translation, 그러니까 overt translation은 나는 번역물이야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그런 작품들이에요. covert는 이거 원래부터 영어로 쓰여졌던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이게 창작물인지 번역물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번역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칭찬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작품이 되겠죠. 원문의 충실성을 따지면 문제가 참 많은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은 오역, 개입, 명 번역, 잘못된 번역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맥락에 따라서 번역서의 목적에 따라서 원문의 종류, 도착어의 종류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서 이게 좋은 번역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단해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제 문장 하나하나만 가지고 잘못됐어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한번 감안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마치면서 몇 가지 번역과 관련된 좀 인용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재미있는 것들을. 안티아 벨이라는 번역사는 No one experiences a book as intensely as its translator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번역사만큼 그 텍스트를 정말로 아주 깊이 있게, 인텐스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원작자보다 원문을 작성한 사람보다도 더 깊게 그 문장 구조를 파헤쳐야 됩니다. 한쪽 언어에서 다른 쪽 언어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무엇을 꾸미는지, 동사는 무엇인지,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봤던 문장도 또다시 보고 주어를 목적으로도 바꿔보고 동사를 부사로도 바꿔보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문을 작성한 사람보다도 더 깊이 있게 그 텍스트를 분석하는 사람이 번역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먼 러시다이, 이름이 특이하시네요. 러시다이, 급히. 네, 아무튼 네. 러시다이 지금 네. 이분은 It is normally supposed that something always gets lost in translation. 많이 들어보셨죠? Lost in translation. 번역을 하면은 어떤 요소가 상실된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유머가 있겠지만, I cling obstinately to the notion that something can also be gained. 이제 이분은 번역을 하면은 더 풍부해지는 무언가도 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인하우스 번역사로 이해하면서 많이 요청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기업에서 이제 소속돼서 번역을 했었는데 어떤 홍보물을 이제 그분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뭐 대충 만든 건 아니지만 대략 아웃라인만 만들어 주시고서는 재미있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재미있게 영어로서는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해달래요.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문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사실 어눌한 표현도 있고 호응이 안 맞는 부분도 얼마든지 발견이 돼요. 그거를 아는 상황에서 그게 그 저자의 의도가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통역사가 또는 번역사가 개입을 해서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제일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A word-by-word translation is going to be clunky and awkward, but a beautiful translation is not going to actually say the exact same thing as the original. A translator needs to walk that fine line between. The truth is, translation has got to be one of the hardest jobs there is, period. A translator needs to walk that fine line between. 이게 줄타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word by word,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을 했을 경우에는 매우 어색하고 잘 읽히지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번역물은 원문을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번역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잘 줄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문과 떨어지면서도 원문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착어의 문장 구조로 바꾸면서도 원문 구조에 드러나는 뉘앙스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줄타기. 어떻게 보면 그게 오역과 개입의 줄타기가 되겠죠. 그 파인 라인을 잘 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주고 있고, 인정합니다. 저도 번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period는 이렇게 끝에 붙으면 무슨 뜻이죠? 토를 달지 마세요. 그걸로 논의 끝,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period,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번역물 같은 것을 좀 보고 판단하실 때 혹은 비판을 하실 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이 돼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겠구나라고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번역물의 목적물을 감안했을 때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리실 수 있다면은 저는 오늘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